네 번째 과학 뉴스는 그 R&D 연구 개발비 관련한 건데요. 미국이 차세대 백신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가 차세대 백신 연구 개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액수 규모가 50억 달러, 한화로는 6조 7천억에 달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 미국이 그 코로나 사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연구 개발비로 큰 돈을 쓴다는 겁니다. 예, 주로 이제 뭐냐면 단클론 항체, 뭐 비강내 백신 개발 이런 거예요. 뭐 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거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데 큰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건사회복지부가 6개월 전에 차세대 백신 개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넥스트젠을 수립했어요. 예.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젝트란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 무려 6조 7천 원의 예산을 한 개 프로젝트에 예산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전에도 또 대형 백신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2020년에 예. 그 2020년 왜 2019년부터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죠. 2020년에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가 있었어요.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 속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예, 예. 이것은 후속입니다.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 프로젝트 때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투자했습니다. 얀센, 예.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같은 굵직한 제약 기업들이 각각 10억 달러씩 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씩 투자를 받아가지고요. 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죠. 예. 이때 이 회사 말고도 총 투자 규모가 약 180억 달러, 24조에 달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하면 이번 프로젝트 넥스트젠의 총 규모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셈이에요. 근데 만약 그때는 난리가 난 상태였고 지금은 예. 아무 일도 없는 상태인데 무려 24조를 총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네, 요거에서 3분의 1인 예. 뭐 6조 7천억 정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징이 뭐냐면 대형 제약 회사가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대형 제약 회사에서 벗어나서 가장 위험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그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이에요.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신생기업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지난 코로나 때 사실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죠. 얼마큼 벌었으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제약회사들은 지금까지는 다른 백신, 왜 지금 좀 잘 나가는 백신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 예, 백신들이 있는데 다른 백신을 전 모험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항원에만 결합해서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단클론 항체 치료제 개발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감염병과 백신 관련 연구 개발 예산이 우리나라는 대폭 삭감됐는데 이거하고는 좀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또 나중에 이런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 이렇게 해서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도 사실은 그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가 그렇죠. 지금의 뭐 3분의 1, 4분의 1 되는 돈으로 이제 미리 맡겠다는 거잖아요. 음. 우리나라는 내년 연구 개발비 예산 가운데 신병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어려운 작업이에요. 어떻든 새로운 감염병 대응하는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올해 136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7억 원으로 줄입니다. 어휴. 또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를 위한 원천 핵심 기술 개발 예산도 올해 91억이었어요. 근데 올해가 91억이었으면 이제는 코로나 말고 다른 병이 몇 년 있다 다시 올 걸 생각한다면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18억 원으로 줄입니다. 무려 80%가 삭감됐습니다. 예. 앞으로도 팬데믹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예. 거기에 대한 대비는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과학은 스스로 하는 거지. 남이 뭐 선진국이 과학 논문 연구해서 논문 발표하면 그걸 내고 읽는다고 다운받아서 읽는다고 과학이 발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라고 하나요? 그 예. 학생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학문 후속 세대를 죽이는 R&D 예산 삭감 철회하라 이런 내용의 골자입니다. 현장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 성명서의 바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시민단체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 네트워크, 보통 ESC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단체 ESC와 황우석 사태 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생물학 연구 정보센터 예. 브릭이라는 것이 있죠. 브릭. 예, 그 ESC와 브릭이 함께 설문조사를 벌여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기는 무려 교수, 박사후 연구원, 그러니까 포스닥이죠. 대학원생 2,855명이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귀하가 속한 연구실이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인해서 연구에 영향을 받겠느냐라는 그 설문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슬라이드도 있는데요. 정부산하연구소 정규직 책임급의 응답자들은 96% 정도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소들은 기초연구가 한 32%, 응용연구가 한 68% 되는데요. 그렇다면 귀하가 속한 연구실의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거냐? 뭐 당연히 뭐 연구비가 줄어드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한 76%가 그러니까 차질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비 감소로 인해서 연구실의 인력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냐라고 인데서는 21%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원생을 감축한다는 얘기는 한 38%, 연구원을 줄인다는 43%, 포스닥은 52%까지 줄인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다음에 또 그러면 또 뭐예요? 연구실 인력의 인건비를 삭감하겠느냐? 삭감하지 않겠다는 거 25%고 또 삭감한 정도가 50%쯤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면 연구비를 삭감하는 건 되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뭐 하냐면 인력을 줄이는 거겠죠. 이건 정부 산하 연구소예요. 그렇다면 대학의 포스닥이나 연구교수 연구원은 또 어떨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R&D 정책에서 연구비 감사를 예상하는 것은 83%가 넘었고, 근데 여기서 연구비 감소를 해서 고용계약 같은 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면 일단 고용계약을 종료시킨다는 거죠.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연구원들은 30% 정도는 내보내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죠. 40%는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소상 55%, 56% 정도가 연구비가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심각하죠. 대학 교수들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대학 교수들은 한 86%가 연구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여기서 연구 수행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0%, 77%에서 97%가 연구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체 인력을 누굴 축소할 거 생각하냐?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10%밖에 안 돼요. 10%가 대부분은 대학원생 수를 줄이겠다니까 74%, 연구원 수를 줄이겠다니까 44%, 포스닥을 줄이겠다 43%쯤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 누가 줄어드냐면 가장 큰 것은 여러 프로젝트가 줄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건 뭐예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를 연구비 줄인다는 것은 10개 하던 프로젝트에서 2개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던 건 대부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정부가 뭐 내년에 10% 회복하고 내후년에 10% 회복한다. 그러면 2년 지나면 20%다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험실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생기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과학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떠나서 딴 일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유럽에서 공항에 있는 그 많은 인력들을 해고했잖아요. 짐 싣는 사람, 그다음에 조종사, 관제사를 해고했어요. 코로나 끝나가지고 엄청나게 비행기 표는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복귀하지 못했어요.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조종사 같은 경우는 다시 면허 따야 되는 거 있잖아요. 몇십 일씩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연구비가 적은 나라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액수로 치면 전 세계는 4위쯤 됐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부자 나라는 아니잖아요. 4위쯤 됐고, GDP 대비로 하면 결국에 뭐 1위, 2위, 이스라엘과 우리가 1, 2위를 번갈아 했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가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금방 쫓아왔죠.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 됐고, 세계에서 7번째 그 우주 항공 강국이 돼 있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IMF 때도
연구 개발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왔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강한 장점들을 그냥 포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속도 문제입니다. 또 이런 그 물음이 있었어요. 귀하는 이공계 분야로 국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88%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그런데 이번 R&D 예산 삭감 정책이 귀하에게 대학원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 같냐? 한 60%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유학 가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들과 훌륭한 실험실, 그 다음에 좋은 연구 여건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자기는 대학원을 가고 싶었어. 우리나라의 대학원을 가고 싶었던 사람이 90%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원 R&D 예산 삭감되면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뭐 60%, 27% 거의 90% 가까운 사람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기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과학의 그 과학 연구의 지속성이 예. 과연 담보가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네요. 그 좀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좀 짧은 진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고요.